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임상심리학 핵심 이론 1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상심리학 과목 앞으로 이제 다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 내용들이 다른 과목들하고 많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리학개론하고도 중복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검사 항목과도 중복되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치료, 상담 이론과도 중복되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복이 되는데 그것이 다 임상심리학 과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내용들을 들으시다가 저 과목에서도 들었던 건데 그것들이 이제 중복되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고 이 과목을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에서 가장 기출이 많이 되는 것은요. 이 핵심 이론 1에 나와 있는 임상심리학의 역사입니다. 이 임상심리학의 역사와 관련돼서 이 연도수 또는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많이 기출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핵심 이론 1에 외국의 임상심리학 역사 03년도부터 해서 20년까지 기출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만큼 이제 기출이 많이 되고 있는 거라서 요 핵심 이론 1 파트를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한번 보면요. 동그라미 1번에 1879년에 분트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죠. 이 분트라고 하는 학자, 이 연도수도 알아두셔야 돼요. 1879년. 분트 하면 좀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우리 분트 하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 심리학을, 그쵸? 심리학을 철학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옮겨온 학자가 분트죠. 이것은 아마 심리학개론과 관련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다 이러면서 철학의 영역에 있었던 심리학을 과학의 영역으로 옮겨온 학자가 분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학으로 옮겨왔냐? 분트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뭘 만들었냐면요. 실험실. 인간의 심리를 실험실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분트를 기점으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철학에서 과학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분트가 이제 독일 라이프치 심리학 연구를 위해서 실험실을 개설한 게 1879년도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죠. 우리 분트 하면은 심리학개론, 이 심리학의 역사 볼 때 분트가 우리가 구조주의 심리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 심리, 의식의 구조를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마음의 구조 있죠. 마음의 구조,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파헤치려고 했죠. 그것을 파헤치려고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예요? 내성법이라는 이런 연구 방법을 썼죠. 그래서 분트가 이 구조주의 학파, 분트가 내성법을 사용해서 인간의 심리, 마음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한 게 이제 요때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에 반해서 구조주의에 반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능주의가 있죠. 기능주의는 미국의 제임스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학자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보다 어떻게 마음이 기능하는가.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마음의 사용, 인간의 마음의 기능, 이것을 좀 더 초점을 두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한 학자는 이제 제임스, 기능주의 제임스입니다. 근데 이것과 달리 오늘 봐야 하는 것은, 지금 봐야 하는 것은 1879년에 분트가 이 실험실을 만들었다. 어디에? 독일 라이프치 대학에 심리학 실험실을 개설했다. 그리고 분트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내성법이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학자가 우리가 갈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갈튼은요, 이제 개인차, 너와 나의 차, 저 사람과 내가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능력과 발달에 관한 탐구 이런 책을 이제 저술을 한 거죠.
그리고 90년도, 1890년도에 카텔이라고 하는 학자가 정신검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카텔이 정신검사 용어를 제안했고요. 더 중요한 건 5번에 나와 있죠. 5번에. 1896년. 1896년이죠. 위트머라고 하는 학자, 뭐 비트머라고도 하는데 위트머라고 하는 학자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심리진료소, 사이콜로지컬 클리닉을 만든 거예요. 위트머라고도 하고요. 클리닉을 만든 거예요. 무슨 클리닉을 만들었냐면요. 학습장애나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어떤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클리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센터, 상담소 이런 걸 만드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위트머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심리진료소를 개설한 거. 그게 이제 요 1896년이다. 그래서 이 위트머가 사실은 이 임상심리학의 어떤 시작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나와 있는 1903년에 비네가 지능검사 발표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능검사, 심리검사를 보면서 그때 좀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1903년 이때 비네가 지능검사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때 비네가 최초의 지능검사 도구를 만들었잖아요. 비네가 프랑스 정부에서 이런 초등교육과정 만들 때 선별할 수 있는 검사로 검사 도구를 좀 만들어줘라 해서 이제 비네가 1900년도 초에 지능검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1904년도에 또 이 위트머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임상심리학이라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위트머, 네, 이 학자가 되게 중요한 학자죠. 1896년에 클리닉을 만들었고 1904년도에 임상심리학 강좌를 개설한 겁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비네시몽 검사 도구가 완전히 만들어졌죠. 1907년도에는 임상심리학 학술지, 그리고 16년도에 터만이 비네시몬 검사를 가지고 스탠포드 비네 검사를 개발했죠. 1916년, 요 연도도 알아두세요. 중요한 연도 다시 한번 찍어드리면 1번에 1879년. 그 다음에 카텔이 정신검사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1890년,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5번에 위트머가 심리진료소 개설한 것. 1896년,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904년, 동그라미 7번에 나와 있는 위트머가 임상심리학 강좌 개설한 것. 그리고 8번에 1905년,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죠. 이때 시작했다가 1905년도에 비네가 이제 검사 만든 거. 그리고 동그라미 10번에 1916년 스탠포드 비네 검사 개발된 거죠. 그리고 17년도 됐을 때 1차 세계대전 개입과 함께 집단 심리검사 도구. 그래서 이때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군대 알파, 군대 베타. 그래서 우리가 아미 알파, 아미 베타 하죠. 언어성으로 된 것이 아미 알파. 그리고 동작성, 그러니까 비언어성으로 된 것이 아미 베타죠.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때 군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능력에 따라서 배치하기 위해서 이런 아미 알파, 아미 베타라고 하는 이제 검사 도구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로샤 검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35년, 그죠? 동그라미 14번입니다. 35년에 머레이와 모건이 TAT를 개발했죠. 그러니까 로샤 검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나 투사적 검사로 의미도 많고 되게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검사 도구였죠. 이거를 보고 머레이가 자기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좀 더 쉬운 걸로.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머레이가 자기도 투사적 검사 도구를 만들고 싶어서 로샤보다 쉬운 TAT라는 검사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머레이는 로샤 검사는 잉크 반점을 갖고 한 건데
머레이는 TAT를 만들 때 그림이죠. 그림. 그죠? 사진 같은 거. 그림 가지고 주제통각 검사 30장에 그리고 하나의 백지 카드를 가지고 TAT를 개발했죠. 그리고 1939년에 웩슬러 밸류뷰, 그러니까 웩슬러가 지능 검사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능 검사 도구가 비네가 만든 게 사실은 비율 지능 지수, 그죠? 스탠포드 비네 검사가 그 비율 지능 지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비율 지능 지수는 성인에게 사용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생활 연령은 지금 계속 나이를 먹어가는데 정신 연령은 15세 정도까지만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걸 보면 성인이 그 검사를 받으면 나이 들수록 지능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웩슬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지능 검사 도구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한 거죠. 그게 이제 밸류라고 하는 어떤 병원에서 있으면서 이제 웩슬러가 만든 겁니다. 그게 1939년도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MMPI가 또 나오죠. MMPI가 이제 1943년도에 나오게 되죠. 사실은 임상심리학은요, 전쟁,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요. 많이 확장이 됐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임상심리학이 많이 성장했죠. 왜냐하면 검사 도구도 많이 필요했고요. 치료자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임상심리학이 완전히 자리를 좀 잡게 됐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임상심리학자들, 임상심리학 어떤 과목, 이 과목 있잖아요. 이론적인 과목, 이것을 많이 확장시키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보세요. 1917년, 21년, 27년 이런 때가 다 지금 그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사이에 어떤 시간들이죠. 그래서 1943년도에 이제 MMPI 개발됐고요. 그 다음에 46년도 미국 제양군인회 또는 라파포트, 길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저술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49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동그라미 20번. 16성격 요인검사 해가지고 카텔이 만든 거죠. 16성격 요인검사 나왔고요. 55년도에 가서 웩슬러 지능검사 표준화됐고요. 57년도에 가서 MBTI가 나왔죠. 그리고 63년도, 이게 60년도 이후부터 미국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좀 일어나는데요. 19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지역사회 정신건강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심리학 역사 가운데 나중에 뒤에 가서도 좀 다룰 거예요. 다룰 내용인데, 이 60년대쯤 돼서 이 정신병리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나요. 이때 정신건강법, 지역사회 정신건강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됐냐면 그 전에는 60년도 전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정신병원, 시설 이런 데서 수용을 했죠.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시설로 보내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60년대 즈음 되면서 지역사회 건강법을 제정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지역사회로 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같이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나 시설에 있던 사람들을 지역사회로 오게 한 거죠.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이때는 정신병원이나 시설 중심이었는데 60년대 이후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꾼 거죠. 이렇게 바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그죠? 미국의 그 연방 정부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죠. 예산을 좀 줄이고 싶어서 시설에 있게 하고 병원에서 막 치료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로 이제 옮긴 거죠. 지역사회 가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공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병리가 있는 사람들을 옮겼습니다. 그건 예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인권의 문제도 있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안 좋게 있었던 거죠.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던 거죠.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같이 생활하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옮긴 게 이제 있고요. 또 하나의 이런 원인들은 치료를 위해서도 여기에서 치료가 좀 잘 안 되더라. 차라리 그냥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약간 도와주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더 치료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들 있잖아요. 이런 관점들의 변화로 이제 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정신병리가 있는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있다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갔죠. 그래서 동그라미 23번에 나와 있는 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지역사회 정신건강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5번, 74년에 엑스너가 여러 학자들의 노샤 검사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서 로샤 종합 체계를 고안했죠. 이 로샤가 21년도에 로샤 검사를 만들고 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로샤는 사실은 그 검사를 만들어 놓고 한 10년 정도 후에 이제 일찍 죽게 돼요. 젊은 나이에. 로샤가 죽고 나서 많은 학자들이 로샤 검사를 연구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와서 종합해서 로샤 종합 체계를 만든 사람이 1974년도에 엑스너이죠. 이렇게 임상심리학 역사가 진행이 되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임상심리학이 진행이 되냐면 치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절충적인 입장 많이 쓰죠. 하나만 치료적인 입장에서도 볼 때 이제 이론들이 많이 변했잖아요. 행동 치료하다가 그죠, 인본주의 치료하다가 뭐 인지 치료도 하다가 여러 가지 치료들이 막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오다가 최근에는 치료적인 입장에서도 절충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요. 그렇죠? 이런 치료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는 문제들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시작은 이 위트머 아니면 분트가 많이 시작이 보통 돼요. 시작이 많이 되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현재까지 기출에서는 이 엑스너의 로샤 종합 체계. 그래서 가장 마지막이 이 엑스너. 처음 시작이 누구요? 분트나 아니면 위트머 이렇게 시작된다. 라는 것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중간에 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임상심리학이 많이 영향을 받고 발전을 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럴 때 임상심리학이 성장을 하게 돼요.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더 많이 발달하게 되고 또 임상심리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때는 성장을 하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떻게 돼요?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게 2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냐면 심리학자들이 이제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평가하는 활동들이 많이 확장이 됐고요. 역할도 많아졌어요. 이 사이에 뭐 여러 전쟁 이후에 뭐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도 많이 나타나고 여러 증상들, 심리적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자들의 역할이 아주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약간 직업적인 갈등도 가졌어요. 심리학자들과의 갈등도 있었고요. 또는 정신의학계와도 갈등이 있었죠. 심리학자들은 임상심리학자들이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정신의학계에서도 너네가 의학은 아니잖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요 사이에 임상심리학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의 어떤 갈등들을 경험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어떻게 돼요? 임상심리학자로서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인정을 받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이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핵심 이론 2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까지 본 것은 외국의 임상심리학 역사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임상심리학 역사는 어떠냐라고 하는 게 핵심 이론 2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우리나라의 임상심리학 역사와 관련된 시험은 사실 거의 잘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교재에 이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핵심 이론 1, 외국의 임상심리학 역사가 기출이 많이 되고요. 이제 그럼에도 우리나라 임상심리학 역사도 기출이 된 적이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이제 요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여명기, 태동기, 개척기, 정착기, 발전기 이렇게 5개로 이제 분류를 좀 해서 보죠. 여명기, 그리고 태동기, 태동하는 시기, 그리고 개척기, 그리고 정착기, 발전기. 이렇게 이제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명은 1945년, 그죠? 1945년 이전까지. 이때 심리학이 도입이 된 거죠. 이때 이제 심리학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여명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6년부터 60년대, 1960년대까지를 태동기로 보고 이때 조선심리학회가 창설이 된 거죠. 그래서 태동기에 들어가는 거죠. 태동기. 조선심리학회가 창설되면서 태동기가 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조선심리학회가 창설됐다. 그러면서 46년도에 또 심리학과도 개설이 됐어요. 심리학과. 서울대학교에. 그러니까 심리학이 도입이 됐는데 태동기에 들어와서 학회도 만들어졌고 심리학과도 개설됐고 이렇게 이제 된 것이 이제 태동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0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성균관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처음에는 심리학과였는데 그 다음에 성균관대에서는 이제 임상심리학 좀 더 세분화된 거죠. 심리학 안에서 좀 더 세분화된 임상심리학과가 생긴 거죠. 이렇게 이제 태동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개척기, 1973년까지. 개척기에 들어가서는요. 심리학자들이 고려대, 연세대, 가톨릭대 이런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신경정신과 활동 개척할 때는 뭐예요? 신경정신과 활동을 한 거예요. 네, 이때 신경정신과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학술지도 만들어졌고요. 한국심리학회에서 자격규정도 나왔고요. 개척, 자격규정이 나온 거죠. 자격규정. 네, 자격규정도 나왔고요. 박사과정도 나왔고요. 이렇게 나온 게 이제 개척기에 들어갑니다. 정착은 무엇으로 보느냐? 정착은 74년부터 86년까지인데요. 정착은 무엇으로 보냐면요. 수련과정, 개설. 이게 정착이에요. 수련과정. 개척기에 자격규정을 만든 거예요. 정착기에 수련과정을 만든 거예요. 드디어 수련과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정착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양대병원의 1년제 수련과정, 서울대병원의 3년제 연수원 개설. 이게 정착기에 들어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1987년부터 쭉 해서 이제 발전기로 들어가고요. 이때는 많은 게 나오죠. 그래서 임상심리학회가 한국심리학회에서 독립했고 정신보건법 97년도 그쵸? 그러면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2급 그리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게 2002년도에 전문 사무 분야로서 임상심리사 1급, 2급 국가기술 자격. 그게 어디에 들어가요? 요 발전기에 들어갑니다. 발전기에 2002년도에 임상심리사 1급, 2급
97년도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는 이제 1급, 2급으로 이제 이게 변경이 됐는데 그것은 정신보건법과 관련돼서 나온 것, 그런 것들이 발전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임상심리학과 관련해서 외국의 임상심리학 역사, 그 대략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또 우리나라의 임상심리학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